자기 컴플렉스 잘 관리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불평이 적더라.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무시하고 야 너 안 돼 임마 하지마,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겼죠.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게 사실은 선생님들보다는 저는 부모님들한테 아니 선생님들은 괜찮아 이제 문제가 별로 없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원입니다. 타인과의 비교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이 세상은 늘 타인과의 비교를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얼만큼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스튜디오 아닌 데서 뵈니까 더 좋아요. 그렇죠. 광화문 오치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저 여기 앉혀주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딱 보는 데가 화가들이 풍경화 그릴 때 그 각도로 세종문화회관과 주변 부위가 보이는데 요 각도에서 보는 게 옛날에 기념우표 딱 나올 때 그런 가장 좋은 곳.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것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요런 뷰를 명동성당 앞에 있는 6, 7층 정도 되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명동성당이 그림처럼 보이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각도가 이게 2층이네. 요 카페가 지금 2층이잖아요. 기념우표 생각하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 기념우표의 건물 조감은 딱 요 높이였죠. 이번에는 우월한 열등감 책을 갖고 나오셨어요. 열등감이라는 단어에 안 어울리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련 혹은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 이게 대부분 우리는 그 사람의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심리학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때문이라. 키가 크시니까 어디 잘 부딪히잖아요. 이마가. 저는 키가 크지 않으니까 잘 안 부딪혀요. 전 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 타면 시내버스 등을 한두 번 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겪고 계신 역량이 겪고 계신 신장 때문이죠. 근데 키가 크다는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점이 해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은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역량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잘 시켜주는 그 징검다리가 아들러라서, 그러니까 우월한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등감이 그 사람의 우월함을 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우월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 부분 그 사람의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어렸을 적에 굉장히 깊은 열등감인 집중력 부족. 사실 일론 머스크는 소위 말하는 발달 측면에서 장애라고 불릴 만한 꽤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지적받았거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그렇게 일론 머스크를 무시하고 야 너 안 돼 임마 하지마,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겼죠. 근데 그 열등감을 메우기 위한 혹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에서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천부적인 재능이 나오대가 앉죠. 그래서 아들러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신기한 건 100년 전에 지금 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과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는 제언이 꽤 많이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들보다는 저는 부모님들한테 아니 선생님들은 괜찮아 이제 문제가 별로 없어.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게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책 내내 교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교사는 어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는 그 양육자로서의 부모를 나중에 맨 마지막에 팍 찍어서 야 어떤 아이가 무엇을 못한다고 당신이 제한하거나 그거를 비현실적으로 부정하면 당신이 얼마나 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후속 세대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따끔한 제언을 아들러는 나무라듯이 얘기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기 경험담부터 주위에 있는 많은 소소한 사례들까지 잘 섞어서 얘기해 주죠. 간혹 그러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확인해서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늘 수직적 관점에서 따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만났으면 그냥 경이라 재원하였을 텐데 한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고 가까워지면 형님 동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좀 유난한 편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몇 살이세요?부터 시작해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종교는 뭐예요? 호구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외국에서 온 분들이 좀 불쾌하거나 좀 다소 엄넘는 질문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뀌기 어려운 측면이라면 자기의 출생 순위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이게 평생의 컴플렉스로 가는 것보단 그걸로 인한 컴플렉스를 잘 이용해서 포레스트처럼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는 재치발랄한 유쾌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나이 물어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그 나이를 물어보고 서열을 정해서 서열에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얘기해도 되고 더 많이 주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쾌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전 이런 분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걸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원래 오늘 2만 원만 쓰려고 그랬더니 3만 원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유쾌하게 1,000원을 더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아들러식으로 우리 문화를 얘기하자면 사실은 한국 문화는 왜 나이를 묻고 그다음에 심지어 종교나 결혼까지 타문에서 잘 안 묻는 것도 묻느냐.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단점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을 한 번에 파악하고 쉽게 재단 내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당신이랑 나랑은 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번 보고 말사이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 악습은 없애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유쾌하게 그다음에 좀 재치를 발휘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발휘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단위가 나라는 단위보다 우리라는 단위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물어보는 질문이나 가족 아니면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우리 공동체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도 뭔가 드러내고 싶고 하고 사실 이 책에서도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열등감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열등감 콤플렉스가 된다고 말하고 그 우리 안에서도 열등감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우월함의 가면을 쓴다라는 표현을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배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지배하는 감정을 덩어리라고 하는 정말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단어 선택을 기가 막히게 저걸 어떻게 덩어리라고 표현을 네. 했어요? 왜 프로이트가 이드이고 슈퍼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보다도 더 큰 뭔가가 오는 그러니까 덩어리라고 하는 건 나뉘지 않고 지금 하나로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월감 덩어리면 평생 우월감만 가지려고 열등감 덩어리라고 하면 평생 열등감이라고 하는 저는 나눠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우월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우월 반 열등 반도 있고 그다음에 우월이 살짝 섞인 열등감도 있고 열등이 살짝 덧칠해진 우월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한 우리 모두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게 그 덩어리라는 저는 건 느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직업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드시 눈여겨봐야 돼. 그리고 왜냐면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한 가지 모습으로 살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리학자인 저도 마땅히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다변화된 모습을 가져봐. 그게 진짜 너의 개인이야. 너의 개인을 그렇게 너무 단순하고 쉽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지 마. 너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우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왜 개인 심리학이란 말을 많이 해. 개인 심리학 이 말을 아들러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거지 라고 했더니 그럼 이랬던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아니야 뭐 그런 건 그렇게 쉽게 보지 마 뭐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도 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의 자아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에 시선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들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면에서 저희 심리학이 철학보다 좀 유리한 게 뭐냐면요. 역사가 짧아. 그 뒤로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니까. 이렇게 살짝 줄 세우고 또 이렇게 앞뒤로 하고 하면 대충 야 우린 대충 융 프로이트 아들러 이렇게 딱 찝으면 맞아 임마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넘기긴 하는데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집단 혹은 무의식 이렇게 집단은 훨씬 더 큰 단위죠. 그다음에 무의식 이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측면이지만 한 사람 김재원 김기현 이렇게 한 사람의 고유한 측면에 맺히다기보다는 무의식이란 그렇죠? 이성이란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차이를 막 부각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러는 이게 아니야. 우리가 너무 서로 달라. 개인차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엄청난 공헌이 무의식적인 측면, 즉 의식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얼마나 사람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얘기했다면 아들러 같은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를 수 있는지 오히려 인지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보다 아들러가 더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개인차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니. 근데 어쨌든 개인 심리학이 보는 개인의 다름이 무의식을 거쳐서 결국 집단 심리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융, 아들러 하면 대충 이제 그게 이제 대충 네. 어쨌든 이 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단어는 열등감인데 이 우월하다라는 수식어가 감싸면서 관점이 좀 바뀌거든요. 누구나 다 열등감은 있다. 그리고 그 열등을 받아들이고 잘 다스려서 우월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하지만 열등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콤플렉스가 된다. 이 열등감 콤플렉스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로 넘어가는 어떤 심리적 신호, 병적 증상 뭐 이런 게 이 책의 원제가 Education of Children.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자체는 아들러가 그걸 열등감을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온 긴 인생에 걸쳐 고통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만들지 않으려면 옆에서 부모나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거 조금 더 넓혀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고착화된 컴플렉스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을 뒤집어서 어머 아이가 느리네가 아니라 집중을 잘하네, 이게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고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인 게 인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인 건데 이게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야 강점처럼 보이지만 낮에 멍청한 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강점으로 만나 같은 관점으로 이혼한다. 왜 결혼하셨어요? 너무 검소해서요. 왜 이혼하세요? 근데 너무 인색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장점을 뒤집어서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어라 싸운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이유는 참 우리 오빠는 말을 재치 있게 잘해. 근데 지금은 맨날 하는 얘기가 진짜 말 더럽게 많어. 잠깐만, 이게 왜 나를 예로 들지, 내가.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아내랑 결혼했더니 제가 살짝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결혼할 때. 약간 철이 없어.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됐지 뭐 라고 일어나주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래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위축되고 있지만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싹 뒤집으면 이 사람의 장점이 된다. 그럼 열등감을 활용하자는 측면으로 들리는데 이 같은 열등감도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 한 끗 차이의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내 의지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왜냐면 아이는 아직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제니가 어렸을 때 포레스트가 친구들한테 막 괴롭힌다고 놀림받잖아요. 근데 제니가 친구들이 자동차 타고 쫓아오니까 제니가 소리를 질러요. Run! 막 이러면서 뛰어! 제니가 거기서 만약에 너는 왜 맞서 싸우지 못하니? 애들이 오면 너도 몽둥이라도 들고 싸워. 그건 포레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니는 뛰면 쟤네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run 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눈여겨 안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아이들이 못된 친구들이 쫓아왔을 때 이도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제니를 좀 두둔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니는 포레스트를 잘 관찰해 준 거예요. 옆에서 물끄러미 관찰해 줬고, 그리고 포레스트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오니까 바로 너 무조건 뛰라. 관찰의 대상이 나 자신도 해당한데요. 이를테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과정이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나를 관찰하면 나도 내 열등감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고, 혹은 나의 숨어있던 존재 가치를 좀 발견해서 그걸 드러낼 수도 있고, 스스로도 그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왜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보라고 잘해보리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처음 TV에서 진행하실 때, 뉴스 하실 때 김재원 아나운서 밑에 이렇게 딱 타이틀 나오면서 그거 처음 보셨을 때 경이롭고 신기하며 민망했던 경험 다 기억나시죠? 저는 제가 첫 뉴스 할 때 TV에 나오는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V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뉴스를 했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첫 방송. 그러셨어요? 춘천 방송 첫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근데 끝나고 오는 게 아니라 눈을 돌려서 저기 있는 모니터로 내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른가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울 본다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의 거울 보기는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가 궁금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외출을 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죠. 근데 그 거울 본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요.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경일이 너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한다. 이렇게 2인칭 화법 써보라고. 그러면 더 잘 된다. 결심을 써붙여도 오늘부터 열공, 이게 아니라 경일아 오늘부터 열공하자. 이게 더 잘 실행된다. 왜냐하면 이러면 자기 자신을 더 지켜보게 돼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별 문제 없었거나 평온한 상태이거나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게요,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 첫 번째가 사과, 거절, 싸우는 거.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자주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 그때 드러나요. 자기 성찰이나 자기 관찰을 잘 하지 않는지. 저는 얼마 전에 사과하는데 화나 있는 상태로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 없어요.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문제가 열심히 사과하는데 상대방의 진정성을 못 느껴. 그 다음에 거절하는데 거짓말인 게 다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늘 하지 않고 자주 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이게 대부분 그때 티가 나요. 이게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열등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특히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사과는 상대방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과나 부탁할 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막 사과하는데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사과해서 오히려 사과할수록 일 꼬이게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부탁하는데 이상하게 꼬여있는 마음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흔쾌하게 나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필요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너를 위한 것처럼 또 시작해서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인 양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 궤변스러운 그런 것들 모든 사람들을 보면 심리학자들이 본능적으로 컴플렉스. 그 전에 열등감에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핸들링이 안 돼 있구나. 6년 전 책을 읽다 보면 훈계를 듣거나 혼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책은 가상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반성했던 것이, 아이를 보면서 특히 열등적인 요소에 대해선 한 단면만 보고 그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격은 복합체고 통합체고 통일적인 감각에서 가야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내가 이 아이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게 부족한데 이 생각이 굉장히 단편적. 사로잡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애는 소위 말하는 주변머리가 좀 떨어지는데 우리 둘째는 집중력 발휘 안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제 컴플렉스를 아이한테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컴플렉스 잘 관리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도 불평이 적더라. 심지어는 나중에 그 자식들로 하여금 이후에 우리 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무관심했어요 라고 하는 덕담까지 듣더라. 이런 게 좀 보이죠.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를 당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누구나 열등감적인 요소는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증명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느냐도 이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요새 그것 때문에 제 주위에 있는 제 또래의 선후배들, 특히 남성들도 왜 보면 툭 하고 우는 게, 작년에 폭삭 소가수다에 통곡한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는 모자무사에서 거의 다 무너지고 있죠. 제가 그 드라마에 네, 진짜 아주 요새 제 친구들 아주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싸움의 정체가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실 우리는 관찰자로 봤지만 어찌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이게 그 단면이네요. 그 제목이 이 계열인 거죠? 그렇죠.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현대 감각으로 얘기했는데,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바를 드라마로 상당 부분 풀어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현대해상, 저쪽에 JP모건, 저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제 여기 주위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태희, 이건복 이런 제 친구들, 그 수많은 한국의 중년 남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지금 아들러의 조용히 열광한, 미움받을 용기에서 또 출발해서 그 조용히 열광하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평가받으며 비교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엄청나게 많은 걸 이루고 살아왔지만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본연의 좋은 모습들을 못 보고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들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열등감이 사실은 그런데 바로 너의 가장 뛰어난 재능에 있어. 너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측면에 있고 사실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측면 옆에 네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미국 심리학자들은 90년대 중반에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아들러네. 저 영화 대본 아들러가 썼다. 그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예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포레스트 검프. 네. 부모한테 보내는 제언부터 포레스트의 엄마 있잖아요. 어머니가 했던 고민 그리고 포레스트가 겪는 수많은 그다음에 심지어 제니 기억나세요? 네. 그 여자친구. 여자.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제니 보면서 저런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영화를 봤던 제 또래 이제 대학원생 하나가 야 그때 우리 미국에서 빌런 조사를 했는데 다스베이더 제치고 1등이 제니였다. 근데 심리학자로서 생각해보니까 현실에 맞춰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게 제니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아갔던 게 오히려 포레스트였던 거고 그래서 빌런이 아니라 사실 가장 연민을 느껴야 되는 게 제니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답고도 찬란한 삶을 살았던 게 포레스트가 아니라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나운서 초기에는 30년 전에는 넌 무색무취야. 넌 무색무취여서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어. 그게 이제 내가 무색무취라는 게 나의 열등감의 요인이었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무색무취로 승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년대가 아나운서 분들의 전성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약간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져야 되는 그런 속성을 한 몸에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했죠. 톡톡 튀고 뭐 상큼하고 재치 발랄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3, 4년 늦게 들어온 저는 너무 무색무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자기만의 강점이 되는데 사실 그게 심지어 아동기도 아니고 청소년기도 아니고 중장년기의 초입까지도 그게 자기의 컴플렉스나 아니면 열등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제일 잘 살리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위치를 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들러가 그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아들러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출생순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출생순위를 심리학자들이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뭐 단순히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사실은 젠더 같은 거. 물론 그것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젠더 다음으로 그런데 결정되어 있는 게 출생순위. 그런데 그 출생순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출생순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남인데 장남들은 대부분 그 무거운 책임감, 부모를 대리해야 된다는 그 소위 말하는 압박감인 거고 둘째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가지지 못한다는 탈감, 막내인 사람들은 왜 모두들 나를 아이 취급하고 내가 성인이 돼서도 또 나는 이렇게 코 흘리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 자기 출생순위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외아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쟨 외아들이라서 그래. 쟨 외아들이라서 사회성이 떨어져. 저는 그 얘기했다가 뭐 친구랑 크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너무 격하게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서 그 친구의 25년 인생이 쫙 딸려 나오면서 그래서 그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외아들라는 단어로 쫙 딸려 나. 근데 그게 젠더 다음으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낙인 찍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나름 자신의 열등감을 인지한 사람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열등감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건 굳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평상생활에서 잘 느끼시잖아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당의 푸드코트예요. 푸드코트인데 통로가 있죠. 테이블들이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딱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뭘 들고 가요. 그러면 서로 살짝 비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 또래 중년 여성이었는데 절대로 가운데서 안 벗겨나요. 그러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고 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붙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딱 지나치는데 그 표정이 나 오늘 이겼어. 그 사소한 순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조차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러면 제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본인이 드는 건 저 사람의 치유되지 않은 컴플렉스가 오늘 한 번 또 발휘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라는 얘기로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조금 훈련받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죠. 저한테는 제 불쾌감을 다독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치유가 안 되면 저렇게까지 매번 사소한 충돌을 만들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조심하는 게 저는 제2이기도 하고 해서 저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지. 판단 중지. 근데 설령 판단하더라도 표현하지 말아야지. 표현 중지 명령. 근데 설령 표현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나는 반응하지 말아야지. 반응 중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이항인. 이항인의 개념에서. 그걸 외향적인 사람이 자기 전략으로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향적인 분들, 예전 내용을 안 보신 분들한테 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향적인 분들은 좀 다른 영역에서 그걸 지켜보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전략이 자기에게도 좋고 타인을 향한 사회적으로도 더 적응적일 가능성이 높죠. 판단 중지, 표현 중지, 반응 중지. 왠지 아세요? 이항인들은 거기 말고 다른 생각으로 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많아. 굳이. 근데 내향적인 분들은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딴 생각하자라고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오히려 내향적인 분들한테 더 맞아 떨어지겠네, 진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이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은 이제 한석준 아나운서에서 전화해서 제가 물어볼게. 이 책은 이제 결국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내 주변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혹은 부모님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이 되는데, 아이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하느냐를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선생님들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이걸 다 실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걸 우리 사회의 젊은나 어린이들을 보는 어른으로 바꿔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역자서문에서 교수님이 아이는 어른의 설명보다 태도를 먼저 배운다. 우리가 구구절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거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쓴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힘들지만 그 태도를 보고 받아들이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조차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제가 최성애 박사님 아버님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지. 최성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꽤 후배거든요. 저랑도 얘기하실 때 보면 참 어린 사람들도 잘 존중해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아빠하고 가면 아빠가 TV를 보고 계시다가 성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TV를 끄셨대요.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이런 존중을 받았던 어른의 태도를 봤던 어린이 최성애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타인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최성애 박사님은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 자체가 품격이 올라가. 그래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겠어요. 저 이런 행동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빠라고 이제 저희 첫째 딸 시원해서 왜? 그래도 쳐다라도 보면 다행이죠. 왜? 이럴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끄고 덮고 놔두고 대화하자. 이거 하나를 이미 사춘기도 다 넘기고 성인기에 들어갈 만한 또래에 있는 제 딸들과 했었거든요. 이걸 하나를 진짜 몇 달 안 됐는데 제 아이들도 무의식 중에 저를 따라하더라고요. 보면서 대화 안 해. 저랑 눈 마주쳐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참 부담스럽네요, 아빠. 어른의 태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태도를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가정, 기대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정,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마지막에 얘기해 주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 애는 완벽해, 우리 애는 엄청나 이게 아니라 제발 우리 아이에게 나의 열등감이 컴플렉스화 되는데 그 컴플렉스를 투영해서 무작정 믿지도 말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자세도 범하지 마라. 이거 하나는 명심하라는 거죠. 내 아이에게 정말 많은 나의 컴플렉스가 투영되고 있다. 그러니 늘 끊임없이 의심해봐라. 그리고 늘 끊임없이 체크하고 점검해봐라. 항상 매일 기꺼이 그때마다 점검해보자는 거죠. 내 아이한테 하는 나의 지도,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우리의 당부가 우리의 컴플렉스가 아닌지. 관찰, 점검. 아이의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의 열등감을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 내 열등감을 아이에게 투영하지 않기 위해. 늘 들으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한 열등감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어록이어가지고 얼른 마음에 새겨놓고 싶습니다.
100만 되신 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네. 106만을 넘어 야, 107만으로 100만 가고 개, 있습니다. 10만 들어가고 계시죠.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우월한 열등감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온국민의 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임경일 교수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관찰한다는 것, 그에게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야 할 사람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백과 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드시죠.